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전 첫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 계획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야 4당은 국회 개헌 특위 구성과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시간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4당 체제가 됐고 처음으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오늘 오전 회동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4당 체제가 이제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이제 4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왜냐하면은 그 여권발 정기 개편의 그 하나의 신호탄에 의해 갖고 예. 사실은 그 새누리당이 분화되어서 나오는 사실 그 개혁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 개혁 보수 신당이 정말로 그 겉모양은 굉장히 개혁적이지만 실제로 이게 정말로 개혁적 보수 신당이 되겠냐? 또 그리고 개혁 보수 신당이지만은 그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 또 시대 정신을 얼마만큼 담아낼 건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오늘 원내대표 4당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지금 2월 정기국회 때, 임시국회 때 과연 지금 기존에 지금 여야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개혁입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보면은 정말로 그 4당 체제가 제대로 좀 작동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그런 아마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건데요. 네. 지금 우선에는 당장은 제가 볼 때는 2월 임시국회보다는 이 뭐 탄핵 정국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1월 정기국회를 어떻게 임시국회를 어떻게 도출해낼 거냐 그것이 아마 우선 당장 관건이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여야 4당이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을 조기에 마치고 이제 활동을 개시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예. 1986년 이후에 30년 만에 국회에 설치될 개헌특별위원회인데요. 자, 이 의미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국회 개헌특위 4당 체제의 첫 산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이번 4당 체제 국회에서는 이 개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현재 대선 주자들 간에는 서로 입장이 다소 다르지만은 여야 할 것 없이 4당들은 모두 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신 것처럼 이게 87년 체제 산물이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한 30년까지 흘러가지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87년에 이 헌법을 할 때, 이 개정을 할 때 당시에 여야 정치권 엘리트들만의 산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 개헌특위가 30년 만에 구성됐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계속 밖에서만 무성하게 있었던 개헌 논의가 국회 안에서 정식으로 공론회장이 마련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대선 주자들이 각각 셈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헌에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권력 구조의 문제, 그리고 임기 단축의 문제, 그리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헌 시기의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각각 대선 주자들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소 다른데 문제는 과거에도 대선 주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개헌을 하겠다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약속을 안 지켰어요. 예. 따라서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개헌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된다면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또 반드시 정치인들만의 의사가 아니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면은 대선 주자들이 대선 전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개헌의 방법 그리고 개헌의 일정에 대해서 공약으로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하고 그걸 네.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근데 뭐 4당 체제이긴 하지만 이게 예전에 1호 3김 시대 때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정된 4당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보수신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이제 임명진 비대위 체제로 시작되면서 상당히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국회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지금 조기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이 올바르게 논의가 될 수 있겠냐.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저마다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방향이 진척돼야 될 것이고 아니면 좀 시기상조해서 이건 좀 나중에 차후에 이해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헌 특위가 이제 제도권에서 논의됐던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번 대선에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절대 강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도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개헌 특위가 제도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정치권의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은 사당 체제지만 이게 불완전한 사당 체제거든요. 그렇죠. 예. 언제 또 보수개혁당이 어떻게 흡수되고 아니면 흡수할 건지 당할 건지 이것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헌이라는 고리로 인해서 민주당도 사실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어떤 국민의당이 지금 주성용 지금 원내대표가 dem으로 해서 또 국민의당도 저게 지금 또 어떤 지역 정당으로 또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또 국민의당도 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구도의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사실 사당 체제가 안착될 것이냐 아니면 연착륙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개헌을 통해서 어떤 고리를 만들어질까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87체도 같은 체제의 헌법은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딱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규정이보다는 반영된 정신이 뭐냐면 그 당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그다음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화라는 그런 가장 큰 이슈였던 그것이 반영되어 갖고 3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과거 지금 김영삼 대통령 민주화 때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다 임기 말에 되면은 꼭 그 대통령 폐해가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예. 뭐냐면은 대통령제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번에 거의 박근혜 정부에 돌아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대통령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무너진 시스템을 새로 보완하든가 아니면 새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예. 그럼 그 바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권력 구조를 바꾸고 권력 구조만 그럼 바꿀 거냐? 그렇지 않다. 기본권도 포함해서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지방 선거 체제도 또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쨌든 그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개헌을 안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리고 개헌을 할 거면은 기존의 대통령제 선거로 집중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안 되죠.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그 지금 그 국가 시스템이 완전 붕괴됐는데 그 붕괴된 것을 갖고 다시 또 선거를 치르겠다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시대 정신을 못 잃는 그런 정치인이라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그 붕괴된 이 권력 구조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재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저는 될 거라고 보죠. 조기 대선 때문에 개헌할 수 있겠냐 이 말보다는 예. 어쨌든 뭐가 바꾸려면 조기 대선 이거 신경하지 조기 대선 말고 신경 쓸 필요 시스템 없다죠. 바꾸는 쪽에 집중하든가 예. 아니면 하지 않든가. 또 하나 있는 게요. 쪽으로. 예.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린 게 사실 개헌은 국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개헌을 하려면은 시간이 30일이면 충분합니다. 예. 이게 뭐 시간이 없어서 개헌을 못 한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하는 논리에 불과하지. 개헌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이 개헌이라는 반대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권력 투쟁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예. 반대쪽에서는. 그건 권력 투쟁이 아니다 말입니다. 붕괴된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개헌인데 마치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 투쟁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 이렇게 자꾸 몰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잘못된 알겠습니다. 상황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 교수님도 예. 한 말씀 하실 것 네, 같아요.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선의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정계 개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헌입니다. 그런데 정계 개편이 결국은 개헌의 고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꼽으라고 그러면 개헌을 제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말씀드린 정계 개편하고 연결되는데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도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독일식 내각제를 고리로 해서 김종인 대표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기문, 손학규, 김종인 3인이 독일식 내각제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럼 세 분이 손을 잡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혁신당도 여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상당수가 올라탑니다. 예. 그리고 또 새누리당도 올라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비문계, 민주당의 비문계도 올라탑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는 아니다. 정략적인 개헌은 반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시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표도 원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찬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모양새를 보면은 개헌에 반대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는 공격 논리 포인트도 정략적인 건 안 된다. 그렇지만은 지금 하면 안 된다는 논리도 사실 정략적인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재인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는
이른바 호홈파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여론의 조사에서 1등을 거의 달리고 있는데 부자 몸조심하듯이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은 네. 사실 결국 가다 보면은 국민하고 유리돼서 결국은 인기가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위해서 소신껏 자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개헌이라는 거는 4년 중임제보다는 이원집 정부제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권력이 좀 분산되는 그런 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나도 개헌은 찬성하지만 시기상 좀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좀 그러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핑계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이 좀 다른 거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특히 문재인 대표는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개헌 이야기했지만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년도 짧다 개헌을 하기 예. 위해서는. 이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냥 지금 체제로 그대로 선거를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꼭 나는 지금 솔직히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의 유력한 정치 후보 아닙니까? 대선 예.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기 분명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그 문재인 대표가 얘기지만은 말을 하고 나서는 꼭 사족을 답니다. 그게 아니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5년 또 그러면 짧다 하면은 그러면 5년 중임제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개헌이 이게 선택의 문제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개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 정신이고 필연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이 붕괴된 시스템을 갖고 그대로 선거를 치르자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시대 정신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문재인 대표가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또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국회에서 모든 게 맡기고 네. 국회의 뜻에 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번 최순실 사태 또 탄핵 정국 때문에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보수당이 지금 분열되고 나니까 오히려 두 정당의 지지율을 합친 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33.7%의 예. 지지율 보이고 있고 높아지지는 않고 조금 적죠. 민주당은 33.7이고 두 개 합치면 33.2%니까 비슷해졌잖아요. 0.5% 정도 좀 네네. 부족하죠. 이렇게 보수층의 다시 지지율이 상승한 그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보수층이 이 총합은 상승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총합에서 상당 부분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은 보수의 지지 세력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우리가 역대 대선을 보면은 결국은 51대 49의 그런 싸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표 측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 여당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옛날에는 합친 게 민주당이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정도까지 뭐 그렇게 엄청 떨어졌는데 이제 합쳐버리니까 거의 대등한 이런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두려워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월 15일쯤 귀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좋은 카드를 슬슬 측근들을 통해서 흘리는 게 뭐냐면 지금 임기 단축 카드를 내밀었어요. 오케이, 3년이면 충분하다. 나는 3년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임기 단축 카드를 꺼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는 자기는 5년이 필요하다. 이러면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가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귀국과 맞물려 가지고 보수 쪽에 세력이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아까 이제 박성현 아나운서 얘기했던 거는 그 저희가 이제 3당 체제 때 네. 최근에 그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을 때는 국민의당에게도 뒤지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이게 쪼개졌다 하더라도 네. 그 퍼센트네이지에서 쪼개져 있어야지 어떻게 다시 이게 이 1당과 비슷해지는 결과가 왔는지 그러니까 왜 상승효과가 왔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궁금했던 건데요. 그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숨어있는 보수의 세력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사건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전체 보수가 이른바 괴멸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새누리당으로는 안 된다. 새누리당 없애야 된다. 그리고 새로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개혁 보수 신당이 탈당을 나오기 하니까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또 그렇죠. 기존에 수용한 이제 거군요. 이탈했던 예. 그리고 실망했던 보수 세력들이
개혁 보수 신당에 표를 주는 겁니다. 기대를 알겠습니다.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수 측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수의 위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사실 보수의 위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보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저 사건으로 인해 갖고 보수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 우리가 대선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51%였잖아요. 예.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보면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거의 한 25%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5% 그렇게 해서 한 51%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51%가 과연 야당을 지지하겠냐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수들이 말을 하기 싫은 보수들, 할 말이 없는 보수들이 예. 지금은 침묵을 지키기 나릅니다. 지금 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패권지대나 제3지대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나머지 그 말 없는 소위 뭐 보수는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임명진 지금 비대위원장이 가 있지만은 사실 친박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당 자체가요. 네네. 그 친박당이 어느 정도 일부가 또 뭐 반기문 총장이 온다든가 아니면 또 일부가 또 탈당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보수의 어떤 그 지지층들이 일단은 직별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총장도 반기문 총장이지만은 예. 사실 제3지대, 비패권지대, 친노와 그 친박을 제외한 비패권지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보수 세력들이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둥지 틀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그 둥지에서 그럼 누가 그럼 주자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곤란하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이 된다면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은 반기문 총장이 누구와 연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그게 가장 네. 큰 부분이다. 그러고 보는 변수가 네. 될 수 제가 있다고 보는 뒤쪽에서 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얘기가 나온 김에 제3지대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교수님 보고 계세요? 이제 제3지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 논리는 이겁니다. 친박 빼고 친문 빼자. 왜냐하면 친박이나 친문이나 결국은 패거리 패권 세력이다. 예. 그리고 패거리 패권 세력의 정치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쳤다. 그리고 오늘날 국민의 민생을 망쳤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양극단 패거리 세력 빼고 제3지대에서 모든 세력이 빅텐트 아래 모여가지고 정권을 창출하자.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빅텐트에도 네. 구태의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이 좀 많더라고요. 아니 구태의 인물이 이제 누구를 얘기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빅텐트니까 모두를 다 포용을 해서 네. 거기서 모든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통해서 경선의 방식은 뭐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거기서 한 명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강력한 문재인 후보에 대항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보수 문제가 좀 나왔으니까 보수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과연 우리나라에 보수가 지금까지 존재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해요. 과연 보수라면은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 자유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예. 또 애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보수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도 결국은 최초의 귀족을 대변하는 그 토리당이 오늘날까지 변해가지고 계속 변화를 통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은 수구고 그걸 역행하면 반동인데 우리의 지금 보수 같은 경우는 뭘 보수를 했냐 말이죠. 뭘 지켰냐 말이죠.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 이권만 지키는 보수가 아니었냐. 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사당 체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은 여태껏 국회가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뭐냐면은 대통령의 신여 역할밖에 못한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의 사당 체제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 돼가지고 청와대 대통령 권력이 지금 사실상 식물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출 권력 가운데 나머지가 국회 권력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바른 정치를 펼쳐야 되고, 네, 협치를 또 해야 됩니다. 네. 네. 새누리당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좀 야당권 넘어갈까 했더니 이제 임명진 위원장 얘기만 또 한마디 더 해보겠습니다. 1월 8일까지 재거치 포함한 결과를 모두 말씀드리겠다. 1월 6일까지
기존의 어떤 그 친박 핵심들 청산돼야 되겠고 박 대통령도 탈당 촉구 대상에 포함된다. 아주 강하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돼야 될 거가 아니라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임명진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왜 임명진 그 목사님이 새누리당에 들어갔지? 저부터 사실 그 의아하게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임명진 지금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전국에 이제 추임받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입니다. 네. 인적 청산 없는 어떤 개혁도 해도 국민들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적 청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의사하고 환자의 관계지 않습니까? 의사가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환자는 안 받고 죽겠다고 이렇게 버티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명진 지금 위원장이 가장 딜레마에 빠진 게 이게 지금 사실 그 제일 좋은 거는 정계 은퇴는 관련자들 예. 친박에서 핵심들을 정계 은퇴 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 그게 없습니다. 이선 후퇴한다고. 근데 그러고 이선 있죠. 후퇴, 예. 이선 후퇴 갖고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접점을 찾은 게 바로 그러면 출당 조치, 대통령을 예. 포함한 사실 그 친박 핵심들을 좀 출당 조치 시키겠다 이러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과연 그 출당 조치 시켰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출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밀어붙일 건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저항이 상당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왜 지금 그게 중요하면요. 새누리당이 지금 특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지금 조정이 어디냐면 새누리당을 겨냥할 겁니다. 특검이.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 큰 집이 없는 컨텐츠가 없이 홀로 이 황야에 나갔을 적에 과연 의원들이 살아남겠냐는 거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임명진 위원장이 고뇌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진 위원장이 지금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갖고 자고 우민할 사항은 아니다. 그분 평소에 그 스타일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임명진 그 위원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정리할 것은 확실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정리를 해야지 어중간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임명진 위원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1월 8일까지는 어떻게 되든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전국에서 또 스타로 떠오른 대권 주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기문 총장을 아주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재명 시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공격한 것은 전술적인 그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촛불 전국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시장이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삼강구도 각축 벌일 정도로 올라갔는데 최근에 또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10%에 가깝게 떨어졌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다시 자기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각을 세우다가 오히려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 세력의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 예. 의원 사무총장을 향해서 각을 세운 것 같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올려서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이재명 전 시장하고는 지지율이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재명 시장이 떨어지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예. 반기문 사무총장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두 사람 간의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중첩돼 있다는 거예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지지자들은 누구냐면은 부동층 네. 내지는 무당파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호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서 공격하는 목적이 알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자기를 다시 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제가 그 이재명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항상 시대마다 선거 때마다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게 평균 한 15% 정도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인재 후보, 그다음 박찬종 후보 그때도 사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가 거의 한 7, 8%에서 10% 가까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갔고 거의 한 15%까지 왔습니다. 그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들이 결국 이재명 지금 시장, 성남시장을 지지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조금 자칫 지금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게 지금 어떻게든 대선 구도를 양자 구도로 만들다가 이분이 지금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예. 현직의 프레임을 갖고 지금 최대한 움직이다가 어느 상황에 대해서 이 지지율이 지금 요즘 계속 답보 상태로 갔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10%대로 10%에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면은 이분이 또 대선 후보를 지금 뭐 출마를 선언 안 했습니다만은
출마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걱정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좀 네. 좌충우돌하면서 양자 구도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자, 끝으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국민의당 점점 색채가 이제 호남당으로 돼가는 분위기인 게 네.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원장을 네.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 기존에 어떤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던 어떤 쇄신을 외쳤던 국민의당의 색채가 점점 호남당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앵커님의 말씀이 이제 아주 정확한 그런 지적인데요. 네. 이번에 주승용 의원하고 또 안철수의 남자라는 김성식 의원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초의 예상은 서로 박빙의 싸움일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23대 11로 압도적으로 져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역구 의원이 25명입니다. 예. 근데 지역구 의원 25명 가운데 2명 빼고 23명이 다 호남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3명이 주 원내대표를 주승용 주 원내대표를 찍었다는 것은 이제 호남의 의원들이 완전히 안철수 대표를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여태껏 이제 알려지기로는 국민의당 하면은 안철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둘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연합으로 했는데도 완전히 졌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또 주승용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통합 경선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후보 단일화라든지 다른 당과의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 국민의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승용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